자, 이렇게 찍으면 잘 나올까요? 예쁘게 나와야 할 텐데. 좀 더 당겨? 그러면 불이 비쳐서 반사되나? 여긴 어때? 완전. 이게 더 낫나? 안 낫나? 이게 더 낫나? 최연아, 어느 게 더 나아? 네가 말해줄 수 없겠지? 이렇게 하자. 응, 이렇게 하고. 그 혹시 너 그 단위수 같은 거 계산할 줄 아니? 고등학교 단위수? 그거에 대해서 몰라?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에 차이점이 있는 건 알아? 짠! 칠판을 잠시 보도록 하겠어요. 자, 여기를 한번 봐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아까 중학교 2학년 얘기하면서 잠깐 설명했었는데 그 중학교는 평균 낼 때 어떻게 평균해? 다 더해서 과목 수를 나누면 되잖아.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국어를 100점 맞고 정보를 80점 맞았어. 또 어떤 아이는 국어를 80점 맞고 정보를 100점 맞았어. 그럼 평균 점수가 얘네는 어때? 같아. 그러면 중학교식으로 얘기하면 얘네는 같은 등수를 받을 거야. 그치? 그런데 고등학생이 되면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A 학생이 있고 여기 B 학생이 있을 때 A 학생은 국어가 100점이야. 근데 국어는 일주일에 몇 시간 들었냐면 4시간 들었지. 그리고 이제 정보는 일반적으로 2시간 들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이제 고등학교에 가면 이 수업 시간이 뭐가 되냐면 단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이게 이 점수에다 곱하기 4를 하는 거고 얘는 곱하기 2를. 그래서 A인 I는 이제 중학교 때는 둘이 똑같지만 결과적으로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A는 국어가 100점이니까 100 곱하기 4를 해서 400점이 돼. 그 400에다가 80점 곱하기 2를 해. 2단위니까. 그러면 이제 400 해서 560점이 된다는 거야. 그럼 560점에다가 이 단위수만큼 나누는 거야. 그래서 6으로 나누는 거지. 과목 수가 아니야. 그럼 나누면 얘는 몇 점이 되냐면 93점 어쩌고가 돼. 자, 근데 반면에 B 학생은 어떠냐면 B 학생은 80점에다가 4를 곱하지. 그리고 100에다 2를 곱하면 320 더하기 200, 520밖에 안 돼. 그러면 나누면은 얘는 86점 어쩌고가 되는 거야.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보여지는 거지. 똑같은 100점과 80점이지만 이렇게 다르다. 근데 이게 고등학교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사실 정보 같은 과목은 물론 고등학교 하면 정보가 없어. 있는 학교도 있지만 없는 명제고는 일단 정보가 없어. 근데 이제 요런 이제 그 주요 과목이 아닌 기타 과목들이 있는데 이런 과목들을 사실 내가 공부를 미리 하고 안 하는 건 별 의미가 없어. 근데 우리의 공부는 이제 이 기본기는 다 얘네들로 싸우고 나는 거지. 근데 얘네들은 내가 시험 때 열심히 해도 기본기가 없는 아이들은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기본기가 있는 애가 고등학교에 가서 열심히 하면 1등급을 받고 뭐 이제 잘하게 되는 거고. 근데 기본기가 없는 애는 내가 열심히 해도 그 기본기 부분에 갈리는 거야. 이번 명지고등학교 2학년에는 어떤 단어가 있었냐면 문장 속에 식별이라는 단어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선지 중에. 그러니까 김 1등병과 주대위는 어떤 것에 대해 식별하였다. 두 사람 모두 식별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근데 이때 이 식별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내가 감각적으로 구별하여 알다. 이런 뜻이야. 그랬는데 여기서 한 인물은 자기가 듣고 알았고 한 인물은 이 듣고 아는 아이가 말해줘서 알게 되는 거야. 그러면 한 사람은 식별한 거지만 한 사람 식별한 게 아니잖아. 그걸로 답을 고르는 문제가 나왔어. 이제 두 인물 모두 뭐뭐를 식별하여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선지가 나온 거지. 근데 그 식별이란 단어 때문에 정말 정규에 많은 아이들이 여기서 틀린 거야. 그리고 애들이 심지어는 이제 식별의 뜻을 제대로 몰라가지고 왜 이게 틀리냐부터 항의도 엄청 많았어.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단어를 나누기 때문에 그럼 이런 단어는 그냥 알고 있는 애들만 맞출 수 있는 거지 시험 대비할 때 식별이라는 단어를 선생님이 쓰실 거라고는 교과서 본문에 나온 단어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 모르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배경의 힘이 있어야만 고등학교 갔을 때 빛을 발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우리가 한자 공부도 하고 이번에 요약도 하고 하는 거니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게 영상 녹화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선생님 나이 들어서 김채연 선생님에게 이런 걸 시키다니
그래서 이 단위수 잘 알아두시고 그럼 고등학교 가면 단위수 높은 과목이 뭐겠어? 그치? 그래서 국영 잘하는 애들이 잘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가면 왜 생기부라는 거 있어요. 생기부. 근데 그 생기부를 이제 잘 쓰는 거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제 이제 우리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학원 예비 고1 아이들 이제 지금 너희들이 내년에 예비 고1이 되는 애들한테 애들 있는 데서 그 이제 고려대학교 계열적 합으로 붙은 친구 와서 이제 생기부 어떻게 쓰고 뭐 이런 거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그 친구가 생기부 잘 쓰는 방법. 일단 선생님이 나를 예쁘게 봐줘야 된다. 그럼 선생님들이 예쁘게 보는 아이 어떤 아이일까? 어떤 애 예쁘다고 그럴까? 일단 공부 잘하는 애. 그러니까 생기부가 잘 나올 때 나는 그것까지 잘 몰랐는데 딱 등수로 딱 끊어가지고 생기부를 써주신대요. 그리고 뭐 이렇게 되게 칼같이 끊으시는 분들도 계시대. 그래서 일단 공부를 잘하면 선생님들이 예뻐하는 건 맞다. 그다음에 그러다 그 모든 걸 뛰어넘는 게 뭐냐? 수업 태도 좋은 거예요. 수업 열심히 그래서 그 친구 하는 말이 자기는 정말 단 한 번도 수업 시간에 좋은 적이 없대. 걔도 언제 엄청 수업 태도 좋았거든. 학원 수업도 그랬어. 학원 수업도 진짜 수업 태도 좋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정말 수업 열심히 듣고 이제 진짜 모든 애들이 다 잘 때도 자기 자지 않았다. 그 애들이 이제 선별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애들조차도 이제 취사 선택해서 듣는 거야. 선생님 아들도 공부를 잘했었는데 걔 같은 경우도 이제 수학은 안 들어. 수학을 정말 잘하는데 수학을 안 들어. 왜냐하면 자기는 학원에서 이미 다 배우기도 했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한 서너 문제밖에 안 풀어준대. 그리고 그건 기본적인 문제를 풀어준다는 거지. 그럼 자기가 그 기본적인 문제를 못 풀 리도 없고 그러니까 아예 안 틀고 이제 밖에서 계속 딴 문제 풀고 있는 거지. 그리고 수업 안 듣는 거야. 아니면 자거나. 그랬는데 걔는 그런 수업도 다 들었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수업하시면서 물론 강조점을 강조하신 것도 있는데 그걸 잘 듣는 것도 있었지만 일단 수업을 열심히 듣는 거. 그게 선생님이 한테 잘 보이는 거. 선생님이 제일 예뻐하는 애 누구다? 수업 잘 듣는 애. 그리고 그렇게 선생님이 예뻐해야 뭐 편애라는 게 아니라 수업 잘 듣는 애가 당연히 예뻐해야지. 그래야 선생님한테 내가 생기부에 뭘 보완하고 싶을 때 가서 보완을 해도 선생님이 잘 들어주시고 수업에 맨날 TV 졸고 막 그랬던 놈이 선생님 저 이거 좀 써주세요 뭐 이러면 선생님도 인간인데 수업 시간에 졸지나 말지 내가 뭐 졸았더라도 공부라도 겁나 잘하면 또 뭐 이제 그거로라도 어떻게 될 수 있지만 근데 그 애보다도 일단 수업을 잘 들어야 돼. 걔가 그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수업 때도 좋은 애가 짱이다.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듣고 필기하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필기 잘하는 애들을 그렇게 좋아하시네요. 근데 선생님도 그거 공감되는 게 뭐냐면 전에 이제 선생님 제자야 옛날 제자. 그러니까 걔가 결혼해가지고 나한테 보냈어. 걔가 결혼도 했는데 고등학교 때 내 수업했던 프린트를 걔 갖고 있더라. 별일이지 않니? 걔가 결혼한 32살인가 쯤 했거든? 근데 뭐를 정리하다가 진정리하다가 발견했대. 그래서 고등학교 때 내 수업을 듣고 필기했던 그 프린트 그걸 사진 찍어 보낸 거야. 근데 이제 정말 열심히 필기를 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수업을 열심히 했다고? 이제 그럴 정도로. 근데 그걸 보니까 기분이 되게 좋은 거야. 일단 그걸 보관한 것도 정말 놀랍지만 걔가 그렇게 수업 시간에 열심히 내가 수업 어떨 때는 어떤 애들은 내가 수업한 것보다 필기를 더 찰떡같이 해놓은 애들이 있어.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필기를 잘했지? 그러면 기분이 좋고 걔가 되게 좋아. 그런 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수업 뭐 그건 안 해도 되는데 학교에서는 잘 필기하고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듣고 이런 태도를 보여주면 선생님들이 되게 좋아한다. 근데 물론 이제 이게 뭐 갑자기 고등학교 가면 잘해야지 한다고 되는 건 아닌데 너도 뭐 수업 태도 좋고 자세가 좋아서 선생님들이 예뻐할 스타일이죠. 그럼 이제 국영수 베이스만 잘 쌓아서 가면 고등학교 가서 해볼만해. 그리고 옛날같이 1등급 물론 1등급을 받아도 이제 10%나 되기 때문에 그 1등급이 얼마나 힘이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반면에 전부 다 1등급을 받을 절호의 기회가 많지. 안 그러면 사실 우리가 막 그 뭐 5% 6%뭐 이런 거 해가지고 2등급 팍팍팍 챙길 수도 있었는데 특히 애들이 뭐 국영수 중에서 다른 거 노력하면 되지. 나머지는 노력하면 되고 국영수 중에서 어떤 애는 국어 영어는 좀 되는데 수학은 죽어라고 안 되는 애가 있어. 그런 애들은 정말 아무리 열심히 해도 4% 안에 못 드는 거야. 그게 너무 안타까운데 10% 정도는 해볼 만하지. 10% 노력하면 특히 내신은 무한 반복. 연습 계속 복습을 풀고 또 풀고 풀고 또 풀고를 거듭하면 수학의 숫자도 모르는 애도
외워서라도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근데 그 중학교 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베이스를 하고 고등학교에 가서 할 수 있다. 또 영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좋은 기회가 왔죠. 5등급제니까 10% 안에만 들면 된다. 근데 10% 밖으로 넘어가는 순간 조금 이제 우울한 인생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너도 전략적으로 국영수를 열심히 베이스를 쌓고 그다음 이제 고등학교 준비하시면 좋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독해를 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생각하면서 읽어야 된다. 인간을 뭐라 그래? 생각하는 동물이다. 근데 생각을 거부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예전에는 어머님들이나 선생님들도 전부 책을 읽으면 아이들이 생각하는 능력이 생길 줄 알았어.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생각이 없는 이유는 책을 안 읽어서라고 생각했어. 근데 책을 읽어도 생각이 없는 애들이 있다는 거 난 알게 됐지. 책을 그냥 눈으로만 읽고 머리를 쓰지 않으면서 읽는 애들이 놀랍도록 있어.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하면 수능을 접근할 수가 없어. 수능 지문은 생각하는 애에게만 답을 보여줘. 근데 그렇게 눈으로만 자꾸 읽으면 어떡하냐고. 내신은 눈으로 읽어도 선생님들이 뭐 정리해주고 했던 그 지문이 또 시험에 나오니까 몇몇 개는 물론 외부 작품을 연결시키긴 하지만 일단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어. 중학교 때처럼. 근데 수능은 범위가 없어. 모의고사나 수능의 시험 범위라고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전범위라고 나와. 전범위가 뭐야? 고등학교 교과과정 전체. 그러면 이 고등학교 교과과정은 사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교과과정 전체가 시험 범위인 거야. 그리고 교과서가 전국에 하나야? 교과서 개수가 여러 개야. 고등학교는 내가 알기로 11개인가 10개인가 그래요. 그 모든 교과서가 다 시험 범위야. 근데 국어 교과서는 그거지? 고등학교 2학년부터 가면 문학, 언어, 뭐 작문, 화법, 독서 막 이런 과목 수가 엄청 많은데 그 과목마다 한 10개, 10몇 개씩 교과서가 있는 거야. 그 모든 게 전범이야. 그럼 내가 그 교과서를 다 공부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읽기 능력이 있어야 돼. 그럼 그 읽기 능력을 갖기 위해서 우리 뭐 해야 된다? 생각하면서 읽어야 된다. 자, 그럼 이제 기대가 돼요. 자, 1번. 자, 이 1번 문장을 읽고 이제 우리 정의는 먼저 풀어봤어. 그리고 이제 답을 맞추는 과정이야, 채연아. 자, 1번에서 뭘 생각해야 될까요? 아, 다른 걸작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주어가 이제 베토벤 교향곡은 서양 음악사에서 한 획을 그은 걸작으로 평가된다.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은 베토벤 교향곡 말고 다른 걸작에는 뭐가 있을까? 그렇다면 이렇게 문장을 썼을 것 같아. 그런 내용을 뒤에 쓰려면 걸작으로 평가되는 음악에는 베토벤 교향곡을 비롯한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런 문장이었으면 그 여러 가지가 뭐지? 라는 의문을 가질 것 같아. 근데 지금 얘는 베토벤 교향곡은 걸작이다. 걸작으로 평가된다. 이렇게만 써 있는 거지. 그럴 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왜 걸작으로 평가되는 거지? 얘가 이걸 생각해야지. 그래서 여기 답은 뭐냐면 베토벤 교향곡이 평가되는 이유지. 베토벤의 교향곡이 걸작으로 뭐 한 획을 그음도 있지만 걸작으로 평가되는 이유. 네? 자, 이걸 생각해야 돼. 그리고 이거를 생각하고 글을 읽는 이거는 모두 다 선생님이 모의고사의 첫 문장을 따온 거거든. 첫 문장 또는 두 번째 문장. 첫 문장을 거의 다 따왔는데 이거를 그냥 생각 안 하고 쭉 읽는 애가 있어. 베토벤 교향 쭉 읽고 그 다음 문장 읽고 그 다음 문장 읽고 되게 수동적으로 읽는 거야. 글은 모든 건 능동적으로 하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교향곡은 평가된다. 그러면 이제 네 머릿속에 왜 평가되는 거지? 라는 의문을 갖고 그 다음에 읽는 아이와 그 의문의 과정 없이 그냥 바로 가는 아이와 독해가 끝났을 때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달라. 이 연습을 계속 의도적으로 해야 돼. 그래서 베토벤 교향곡은 서양 음악사의 결작으로 평가된다잖아. 글을 읽을 때 서술어가 되게 중요해요. 그럼 평가된다? 왜 그렇게 평가되는 거지? 이런 걸 의문을 갖는 거지. 그런 연습을 해보는 거야. 자, 그럼 한 획을 긋다는 어떤 문장을 썼을까요? 한 획을 긋다. 수학자 음. 피타고라스가 발견한 피타고라스
오, 맞았어. 문장 속에서 잘 엮어서 쓰셨네요. 어제 한 친구는 이렇게 썼어. 나는 책에 한 획을 그었다. 맞은 문장일까 틀린 문장일까? 만약에 시험에 나왔어. 근데 그 친구가 나는 한 획을 그 수학 책에 한 획을 그었다. 아니 수학 책이든 뭔 책이든 상관없어. 나는 책에다 한 획을 그었다. 이 문장으로 썼어. 만약에 선생님 시험 문제에 국어 시험 문제에 위 문장과 같은 의미로 쓰인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 의미로 짧은 글짓기 쓰세요라고 했는데 너처럼 쓴 아이가 있고 걔처럼 쓴 아이가 있어. 너처럼 쓰면 무조건 맞아. 자 그럼 이 친구는 맞았을까 틀렸을까? 맞지 않을까요? 틀려요. 왜요? 이게 이제 뭐냐면 획을 긋다에서 이 획을 긋다는 관용구로 쓰인 거거든요. 너 관용구라는 거 배우지 않았니? 네. 배웠지. 관용구의 정의가 뭔지 알아? 관용구는 2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 특별한 의미를 더하는 게 관용구야. 국어사전에서도 뭐라고 썼는지 한번 내가 잘 외웠는지 한번 볼게. 저 친구는 지난 기말에 우리 채연이는 지난 기말에 관용구 속담 뭐 이런 거 시험범에 들어갔던 것 같은데. 관용구. 이거 찾아보진 않았는데 왜 지금 찾고 있는지. 관용구. 2개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져 단어의 뜻 이외의 특수한 의미를 나타내는 거. 특수야.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획이라는 뜻, 긋다라는 뜻 이걸로는 아까 그 친구도 맞지. 근데 얘는 뭐야? 특수한 뜻을 갖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획을 긋다는 국어사전에 나와요. 뭐라고 돼 있냐면 어떤 범위나 시기를 분명하게 구분짓다. 그러니까 베토벤 교향곡은 거의 이제 어떤 앞에 서양음악의 어떤 전반부와 후반부에 획을 긋는 대단한 작품이다. 이런 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피타고라스는 수학에서 한 획을 그었다. 이거는 맞아. 그런데 나는 책에다 한 획을 그었다. 이러면 틀리는 거지.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획이라는 것과 긋다라는 의미가 그대로 남아있는 건데 이때 한 획은 획을 긋는 게 아니라 구분하다라는 의미의 특수한 의미를 갖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획을 긋다는 관용구로 쓰인 거고 관용구는 특별한 의미를 갖죠. 예를 들면 너 바가지를 씌우다. 바가지 썼다. 이 말 알아? 그 일부도 비싸게. 파는 걸 바가지 썼다지. 바가지가 그때 등장해 우리가? 실제 바가지 안 등장하잖아. 실제 바가지 쓰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 나 바가지 썼다 그러면서 바가지 쓰고 나와. 네. 그럼 그건 관용구가 아니지. 근데 내가 물가를 너무 비싸게 뭘 샀다거나 그럼 이제 바가지를 쓴다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건 관용구로 쓰이는 거고 잘 쓰셨어요. 그다음에 걸작은요? 아니 많을 것 같긴 한데 현대에는 백설공주, 장대한 숲속의 공주들과 같은 동화들이 걸작으로 평가되고 있다. 뭐 걸작으로 평가할 수 있죠. 뭐 백설공주 걸작이라고 하는 건 조금 의문이지만 문장 속에서 큰 문제는 없어요. 대단한 작품 뭐 이런 뜻이 될 것 같아. 잘 추론하셨습니다. 자 2번이야. 애들 2번엔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전국시대의 혼란을 종식한 종식이 무슨 뜻이었을까? 약간 끝냈다는. 맞아 끝냈다는 뜻이야. 전국시대라는 건 춘추 전국시대라고 중국에 대단한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는 막 작은 나라들이 막 조금 막 생겨갖고 서로 치고받고 하면서 맨날 전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전쟁이 끊임없었던 그런 시기. 그래서 전국시대가 혼란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지. 여기 써있잖아. 전국시대의 혼란이니까 전국시대에는 혼란했겠구나. 근데 이 혼란을 끝냈다는 거야. 그러면 얘가 뭐 했다는 거야? 진나라가 통일을 했나 봐. 진나라 통일을 했어. 이제 통일을 하는 거야. 이때 진나라가 우리가 잘 아는 그 진나라예요. 진나라의 황제 유명한 사람 있잖아. 누구야? 진시황. 그 역사 때. 진시황 역사 시간 나오지. 중국에서 우리가 몇 명 못 기억하잖아. 그 중에 한 명 아니야? 그 중에 한 명 기억해 있잖아. 이 사람도 역사에 한 획을 그어. 그지? 진시황이 왜 진시황이냐면 진나라의 황제의 시작이다. 이런 뜻이야. 진나라 황제의 시작. 그럼 이 진나라는 오래 갔을까요? 오래 가지 않았을까요? 진나라는 이런 예언을 받았대. 진시황이. 그랬더니 진나라는 호로 인해 멸망할 것이다. 호로 인해 멸망할 것이다. 근데 이 호자가 무슨 호자였냐면 오랑캐 호자야.
그러니까 오랑캐는 이제 한족을 제외한 나머지 족속들이 다 오랑캐란 말이야. 오랑캐의 침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또 망하는구나. 그래서 진시황이 어마어마한 거를 지었잖아. 알지? 오랑캐의 침입을 막기 위해. 아 이건 진짜 유명한 건데. 만리장성. 그거 막 쌓았잖아. 생각해봐. 만리장성을 쌓으려면 지금도 그러다 보면 뭐 하나 지으려면 막 사고 나고 막 그러잖아. 그럼 그 당시 얼마나 사고가 많이 났겠어. 백성들이 그렇게 다 죽어가면서 그 만리장성을 쌓은 거야. 왜? 오랑캐로부터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 왜? 예언자가 그랬으니까. 니는 호로 멸망할 것이다. 이랬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만리장성을 쌓았거든. 근데 망했어. 왜 망했게?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 이름이 호해. 이 호자가 오랑캐 호자야. 그 예언은 무슨 예언이었냐면 너의 진나라는 네 아들 때문에 망할 것이다 라는 뜻이었던 거지. 그 호해가 되게 띨빵하거든. 멍청. 아니 원래 황제나 왜 요즘은 근데 또 재벌가의 자식들이 또 안 그렇더라. 옛날 우리나라도 초창기 재벌들은 막 자식들 우우하고 키워온 애들이 다 병신이었어. 그래서 오너 리스크가 크다 막 이랬잖아.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자본주의가 돼서 몇 대를 거치면서 요즘 희한하다니까? 재벌가의 아들들이 희한한 짓을 해. 요번에 그 삼성의 이부진이라고 그 뭐 되게 무슨 신라호텔인가 뭔가 그 집 아들내미가 수능 한 개 틀리고 이게 몹쓸 자식. 그 우리가 또 아니 지네 집이 재벌인데 아니 뭘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난리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 걔 만점 맞았으면 어쩔 뻔했냐고. 하나 틀려서 다행이지. 자, 그런데 그러지 뭐 그다음 삼성의 그 이재용이 아들도 막 군대 가가지고 막 자기가 장교하고 막 그런 거 하잖아. 그래서 요즘은 또 애들이 이게 거듭되면서 이제 우리나라 애들도 아 재벌이라고 해서 막 함부로 했다가는 큰일 난다 이런 거 좀 애들이 알아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진시황도 이걸 아들을 제대로 키웠어야 되는데 우쭈쭈 하고 키우다가 바보가 된 거지. 그리고 얘는 이제 유약하고 되게 바보가 됐는데 그때 이제 환관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환관이라고 환관정치라고도 하고 그랬는데 그 환관들이 이 호해를 이제 앉혀놓고 맛있는 거 줘가면서 애를 밥을 만들고 자기들이 나라를 다 해먹은 거지. 그래서 결국은 진나라는 호해 때 망해버려. 그러니까 아들 때 망하는 거야. 얼마나 짧은 역사를. 그렇게 만리장성까지 쌓으면서 했지만 그랬던 게 진나라야. 근데 이때 이 진나라는 나라를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기 위해 그리고 뭔가 문제가 될 거는 전부 없애기 위해서 얘가 이런 것도 한 거야.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면은 비판을 하고 비판을 하면 발전을 하기도 하지만 말을 안 듣는 애들도 나오거든. 그러니까 싹 잘라버려야겠다. 그러면서 했던 게 이거야. 그래서 진은 뭐를 했냐면 분서갱유를 단행하며 사상 통제를 기도했던 거지. 자,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왜 했을까? 왜 했을까? 사상 통제를 그러니까 분서갱유를 단행한 건 사상 통제를 위해서야, 그렇지? 분서갱유는 왜 했냐면 사상을 통제하기 위해서 했어. 목적은 이거야. 그러니까 2번이 목적이었어. 자, 근데 우리가 궁금해지는 건 이거지. 자, 그럼 2번을 왜 하려고 그런 건데? 그게 궁금한 거야. 근데 선생님이 아까 얘기해줬어. 이게 사상이 많아지면 생각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면 비판을 많이 하고 비판은 종국에 발전시키지만 다스리기 힘들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통제했던 거지. 자, 분서갱유는 뭘까요? 이것도 아마 책에 나왔을 거야. 세계사 책에. 분서갱유할 때 분서가 뭐냐? 분이 우리가 사람들이 자기 몸에다 분질러서 죽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 자살의 종류 중에 하나야. 그 자살 이렇게 자기 몸에다 기름 쫙 뿌리고 불 쫙 하고 하고 죽는 거지. 그거 무슨 자살이라고 하면 분신 자살이라고. 그 분이 불태운다는 뜻이야. 자, 그럼 서는 무슨 서자냐면 책 서자. 우리가 서재, 도서관 이렇게 얘기하지. 그때 서가 책 서거든. 그러면 분서는 뭐야? 책을 불태우고 사람들에게 독서를 안 시키게 되는 거지. 얘들 괜히 생각만 하시면 안 되니까. 자, 그 다음에 갱유할 때 유는 유학자들을 말하는데 이때 유학자들이 당시의 철학자들이라고 보면 돼요. 이때 철학자들. 그러니까 유학자들을 뭐 했다? 땅에다 다 묻어서 죽여버려. 사상가들. 그러니까 아무도 책을 읽거나 사상을 펼치거나 그럴 자유를 주지 않겠다. 이게 분서갱유죠. 진시황이 참 대단해요.
그래서 궁서갱유를 단행하면서까지 실행하면서까지 사상 통제를 시도했던 거지. 꽤 했던 거야. 이렇게까지 했던 이유가 뭘까? 왜 사상을 통제하고자 했을까? 이게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거죠. 사상을 통제하고자 한 이유. 하려고 한 이유는 뭘까? 하려고 한 이유는 뭘까? 이런 걸 생각해 보실 수 있다. 자, 이런 거 생각하면서 글을 읽어야 조금 덜 지루하고 그렇다. 자, 종식은 뭐라고 썼어요? 코로나는 2022년에 종식되었다. 줄 알았는데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라고 쓴 애가 있었는데 어떤 애는 종식된 줄 알았으나 아니었다 이렇게 쓴 애가 있었어. 근데 아직도 코로나 강하게 걸리니까. 그러나 이제 뭐 그게 비율이 있대. 근데 종식 선언은 아직 안 한 것 같아. 옛날에 그 신종플루는 뭐 몇 년 뒤에 신종플루 종식을 했더라고. 자, 단행은 그럼 뭘까요? 이거 약간 음. 사용한다 이런 뜻인 줄 알고 엄마와 내 사이는 자유유서를 단행하였으면 한다. 단행은 결단하여 행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걸 해야 할 때 다 큰 결심을 하고 실천하는 거, 단칼에 실천하는 거, 뭐 이런 거지. 그래서 뭐 나는 오늘부터 스터디 카페에 가는 걸 단행했다,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그다음 3번이에요. 3번에는 어떤 걸 해야 될까? 지구에서 핵융합을 일으키는 건 가난하지 않다. 간단한 방법은 뭘까? 아, 방법 뭘까? 그것도 생각할 수 있겠다. 근데 여기서는 뭐였냐면, 왜 간단하지 않지? 간단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 뭐 이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책이 글이 좀 더, 가기 위해서는, 간단하기 위해서는 뭐 어떤 것들이 조건이 필요하다, 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지. 자, 그 다음 4번은? 화면이 잘 보이지 않는 이유는 뭘까? 그렇지. 정확히 맞았어. 근데 혹시, 잘 보이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자, 5번은? 다른 이유와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뭘까? 뒤에도 뭐 그렇긴 해요. 근데, 다른 이유기도 있고, 어떤 점이 다를까? 다르다고 설명했어? 그럼 뭐가 다른데? 뭐 이런 것들 궁금해 볼 수 있지. 무엇이 다를까요?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이런 거 지금 질문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걸 꼭 해야 될까요? 네, 꼭 하셔야 돼요.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글의 흥미를 좌우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글을 쓸 때도 우리 그런 건 알아? 글쓰기에 맨날 질문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우리가 거기다 맨날 뭐라고 공부해? 흥미를 유발하거나. 그렇게 우리 공부하지. 그래서 질문을 통해 흥미를 유발하는 글쓰기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공부했잖아. 그러면 질문은 우리에게 뭐를 준다? 흥미와 호기심을 준다는 거야. 그러면 설령 거기 그게 없더라도 내 스스로 자꾸 질문하면서 글을 읽어야 흥미와 호기심을 유지시킬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물음표가 많은 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런 물음표를 자꾸 하면서 글을 읽어야, 그리고 그 글에서 그 답이 나오면, 그리고 우리가 그런 거야. 내가 추론을 했던 거를 읽는 거랑 아무 생각 없이 읽는 거랑 내가 흡수하는 양이 달라. 이거 그래. 그 진짜 왜 안 보이는 거지? 라는 생각을 정말 0.01초라도 하고 넘어가는 그 외의 답이 나왔을 때 이걸 한단 말이야. 그 를 하는 아이와 그냥 이렇게 읽는 아이와는 다 읽고 났을 때 알고 있는 게 다르지. 그래서 우리가 그 읽었을 때 나한테 많이 남기도록 하는 게 독해력이야. 아이들이 진짜 독해력을 이상하게 하는데 독해력은 이거밖에 없어요. 선생님이 정말 30년 동안 애들에게 독해력 증진을 위해 정말 끊임없이 노력해온 결론, 이거 외에는 다른 독해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물론 책을 많이 읽으면 됩니다. 어려서부터. 근데 이미 안 읽은 인생은 어떻게 손 쓸 수가 없다. 지금부터 책을 읽을까요? 나는 어머님들이 애가 너무 책을 읽기 싫어하는데,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독해력을 위해서 책을 읽혀야겠대. 될까? 과연? 거의 안 돼요. 그리고 수능, 근데 놀라운 건 수능 만점 맞고 이런 애들도 책을 안 읽은 애들이 있어. 책은 뭐지? 선생님 아들과 딸이 있었는데 선생님 딸은 책을 엄청나게 많이 읽었고 선생님 아들은 책을 엄청나게 안 읽었거든. 그랬는데 국어 점수는 비슷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책을 읽는 것과 국어 점수가 직결되는 건 아니다. 근데 이제 책을 많이 읽은 애는 배경 지식도 많아지고 이제 그런 점에서 좋은 질이 많은데, 그리고 또 이제 타인의 감정에 이입도 해보고 막 이렇기 때문에 내면성도 좋아지고 막 이런 것들이 정말 다양하게 많은데, 국어 점수를 위해서는 꼭 책만은 대안이 아니야. 근데 얘는 필수야. 생각 감색이야. 자, 그 다음 거 6번은
어떻게 해야 돼? 칸트는 이거보다는 이거에 더 부여했대. 넌왜 너는 그 실천적 차원의 사랑을 더 가치 있다고 본 거야? 이유가 뭐야? 이렇게 물어봐야지. 그쵸. 이유를 물으면서 하면 된다. 그리고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이거에 대한 답변들을 찾아가는 거지. 그리고 그 답변들은 그 지문에서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글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1차적으로 공부했고요. 자, 1번 요약입니다. 자, 여기를 일단 잘 읽으시고 먼저 요약부터 하겠습니다. 요약하고 선생님이 요약하는 방법을 하는데 대학 입시에서 요약이 문제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룰이 있어. 뭐냐면 2개 이상의 어절이 연속하여 본문과 동일하면 감점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본문에 써 있는 것 중에 2개 이상의 어절이야. 2개 이상의 어절이면 뭐냐면 그 독서에 대하여 이게 벌써 2개 이상이야. 또는 무릇 독서 그 근본 뿌리 요런 단어가 동일하게 그렇게 동일하게 내 요약문에 나오면 감점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야? 요약이라는 건 내가 글을 읽고 내 말로 다시 쓰는 거야. 근데 애들은 요약하려면 어떻게 해? 중요한 부분을 찾아. 중요한 거 이렇게 여기가 중요하다고 쳐. 이렇게 찾아. 그리고 얘를 연결해서 그냥 문장을 써. 그건 요약이 아니야. 그러면 감점이라니까? 그러면 요약은 어떻게 써야 되냐? 내가 이 글을 이해한 다음에 이거를 쉬운 말로 내가 다시 쓰는 거야. 그거를 간추려서 간단하게. 자, 그럼 해보세요.
봅시다. 근데 이 글은 한 문단, 형식적 문단은 한 문단인데 실제로 내용은 세 부분으로 나뉜다. 어디서 나눌까? 같다. 그 다음에 잠깐만요. 한다. 맞아. 정답. 자, 위에 그럼 같다 전까지는 무슨 내용이야? 어떤 내용이 써 있는 거야? 이거 독서. 마구잡이로 읽으면 의미가 없다는. 의미가 없다. 그치, 의미가 없다. 그렇게 이런 식으로 읽으면 안 된다. 그 다음 뒤에 두 번째에 있는 거는? 모르는 글자 만나면 찾아보고 세밀하게 연구해라. 그래. 그 다음에 그 다음 거? 그렇게 해야 책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그렇지. 자, 너의 요약을 읽어봐. 책을 볼 때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100번을 읽어도 의미가 없다.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세밀하게 분석하여 뜻을 찾아보고 그를 이해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읽어야 책의 의미를 알 수 있게 된다. 잘했어요. 아주 잘한 편이고 더 줄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 그냥 우리식으로 읽으면 대충 읽으면 안 된다. 대강 읽거나 뭐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 근데 뭐 한 단어를 본문에서 찾아온다면 책을 읽을 때 마구잡이로 읽는 건 의미가 없다. 독서를 할 때는 뭐 세밀하게 또는 세밀하게라는 단어 가져와도 되고 꼼꼼하게 글을 읽어야 한다. 자, 이렇게 읽어야 너 말대로 의리를 깨달을 수 있다, 꿰뚫을 수 있다, 또는 의리를 알 수 있다, 뭐 제대로 읽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지. 진짜 간단히 이제 이 표본은 요 정도 자세하게로 가야 되고 정말 간단히 간다면 뭐 예를 들면 30자로 요약하세요. 이런 게 조건이 붙었다. 그럼 진짜 간단히 가야 되잖아. 그럴 때는 책은 대강 읽으면 안 되고 꼼꼼하게 읽어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읽는다. 이렇게 가면 이제 30자 안으로 줄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요약하시면 된다. 그래서 나머지들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고찰은 어떤 단어일까요? 가로 안에 어떤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연구하는 걸까? 두 글자가 들어가. 고찰. 뭐였냐면 뚜둥 기억처럼 보이지 않니? 깊이. 자, 세밀은 맞추려 됐더라. 꼼꼼하게. 자, 명심은 어디에다 명심할까요? 그렇지, 여기 마음심자. 여기다 또 뭐지? 마음심자. 우리가 마음심자를 읽을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마음에다가 깊이 새겨둔다. 자, 이렇게 해서 나머지 10개 쭉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넘기면 한자가 있어요. 한자는 잠깐만 보겠습니다. 한자는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한자와 학습 옆에 한자 써보기는 하셔야 돼요. 한자 써보기 하시는 거고 한자를 쓸 때 물론 아무렇게나 그려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한자를 쓰는데 획순이라는 게 있거든. 궁금하고 열과 성의가 있으면 한자 찾아가고 획순보기 이렇게 하면 획순이 다 나와. 얼마나 좋으냐면 우리나라가 진짜 이게 또 스마트한 게 또 우리를 정말 바보를 만들기도 하지만 적절히 사용한다면 매우 좋은 면이 있다. 예를 들면 네이버에 갔어. 매질 결자를 내가 찾기로 했어요. 매질 결. 매질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결 이렇게 됐어. 자, 그럼 여기에 이제 그 어학사전으로 가시면 되거든요. 그럼 이제 어학사전에서 한자로 넘어갔단 말이야. 매질결을 눌러. 이렇게 나와. 그럼 여기 보면 획순보기 있지. 그럼 이렇게 획순을 보여준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고 쓰시면 훨씬 글씨가 좀 그럴듯해. 네. 이렇게 획순 보기를 하는 것도 좋은데 이것도 언제 일일이 우리가 그걸 다 찾아서 획순을 보고 있겠습니까? 한자를 쓰는 기본적인 틀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쓰시는 거고 그 다음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안에 바깥 것을 쓰고 아니지 바깥 것을 뭐 이렇게 하고 만약에 고자를 쓴다 그러면 이걸 쓰고 그 다음에 닫는 거야. 그냥 순리대로 쓰시면 돼요. 순리대로. 네, 이렇게 획순은 간혹 이제 특이한 획순들이 있지만 그렇게 쓰시면 된다. 그러니까 얘는 실사는 이렇게 두 번 써도 실사고요. 요것도 실사예요. 부수를 쓸 때는 하나만 쓰는 거야. 실로 묶었다. 그래서 매질결. 우리가 이런 매질결자를 쓰는 단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매질결을 써서 만들어지는 단어. 뭐 이런 거 있죠. 결론, 결말. 근데 엄마와 아빠가 이걸 하셔서 너를 낳았지. 뭐야? 결혼. 이런 것들이 다 이 매질결자. 자, 그 다음 빗광자. 빗광자인데 얘에서는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 요거 어진 사람인이라고 써있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인은 이렇게 써였지. 요것도 사람인이고 이걸 부수로 쓸 때 이렇게 쓰거든요. 이것도 사람인이고 이 사람인을 밑에 받칠 때는 이렇게 쓰는 거야. 이게 다 사람인자야. 이건 써줘. 우리가 한자를 볼 때 사람인은 단독으로 쓸 때는 저렇게 서로 사람은 의지해서 살아야 된다. 사람인을 저렇게 쓰지만 부수로 쓸 때는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쉴 휴자라는 게 있단 말이야. 사람이 나무에 기대어 있다. 이게 쉴 휴야. 나무에 기대서 이렇게 쉰다. 그래서 이게 나무 목자고 사람 인자거든. 사람이 나무에 기대 있다고? 그건 쉬는 거네. 그래서 쉴 휴, 휴식 그럴 때 이 휴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쓸 때는 사람이는 이렇게 세워서 쓰는 거야. 그래서 그거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의 머리 위에 빛이 나는 거. 이걸 광이라고 빛광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기억하시고 이건 견줄 비자인데 이 비는 우리가 뭐 비유하다, 비교하다 이럴 때 견준다는 의미를 할 때 견줄 비자 쓰는데 이 비자는 획순이 특이해. 너가 보기에는 여기서 이걸 먼저 쓸 것 같아? 얘를 먼저 쓸 것 같아? 얘를 먼저 쓸 것 같아? 어느 걸 먼저 쓸까? A와 B를 해봅시다. A를 먼저 쓸까? B를 먼저 쓸까? A를 먼저 써요. 이거 이렇게 하는 얘는 그러니까 얘는 특이해. 얘는 이렇게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 그 다음 더 특이한 거 있어. 그 다음 거 쓸 때는 얘는 이쪽에서 이렇게 방향을 쓰잖아. 근데 그 다음 얘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획순이 되게 특이해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의 획순으로 가야 하고 갈 때 얘는 오른쪽에 이렇게. 그리고 얘는 이쪽.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써야 돼요. 글자 쓰기 되게 어려워요. 못생기게 나와. 내가 쓰기 제일 어려운 한자 중에 하나가 계집여자랑 사람인자랑 견줄비자라고 내가 그랬지. 자, 그 다음에 정자예요. 마음심자인데 마음심도 부수로 쓸 때는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원래는 마음심 이렇게 쓰지. 그래서 얘하고 얘가 같은 뜻이에요. 같은 글자예요.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마음이 푸른 거 뜻정자. 옛날에 오리온 초코파이가 정이라고 해가지고 오리온 초코파이 이 글자가 써 있었어요. 정. 우리 정은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뒤로 넘기시면 심자가 여러 번 나와요. 그리고 한자성어 2개 나옵니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신전신. 그래서 마음에서 순서대로 하면 1번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으로 전한다. 이신전신. 그 다음 작심삼일은 마음을 만들었어요. 뭘 하겠다고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3일밖에 못 간다. 이런 거지. 사흘을 넘기지 못한다. 사흘이 3일입니다. 네. 그러면 4일은 뭘까요? 나흘입니다. 이게 고등학교 시험에 나온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시험에 나와요. 애들이 사흘이잖아. 네. 사흘이니까 이사인 줄 알아.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들이 막 이렇게 이거 나와 있는 문장을 갖고 이걸 다른 뭐 며칠 그걸로 계산해서 내는 문제 막 이런 것도 내. 저도 6학년 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근데 고등학생도 모른다는 게 신기한 거지.
너 6학년 때까지만 몰랐잖아. 근데 고등학교에도 모르는. 그래서 사학을 그리고 심지어 어른들도 막 헷갈리게 말하는 분들도 이제 점점 있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는데 진짜 대한민국 국어 교육 어디까지 갈 것인가. 자, 그 다음 거 한번 풀어보세요. 두 개의 한자성어 중에 적절한 문장에다가 넣으시면 돼요. 심사, 네, 첫 번째가 뭔가요? 적심사, 그렇죠. 두 번째는 이심차, 그렇지. 3번은 이심인지, 그렇지. 4번은 심사. 그렇죠. 다 통과.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한자는 특히 우리가 결이라는 것도 그런 게 있잖아. 맺을 결자도 있지만 정말 뭐 엄청나게 뭐 결단하다 끊을 결자도 있고 결자가 진짜 많거든. 그래서 동음이어가 되게 많아요. 음은 똑같은데 뜻이 다른 거야. 그래서 동음이어면 같을 동자, 동, 이의야. 다를 이자. 이게 굵게 쓰여지니 결론은 같고 다르다 이런 뜻이야. 이게 너무 굵다. 얘는 같을 동자거든요. 그리고 이 이자는 다를 이자야. 그래서 음은 똑같은데 뜻은 다르다 이런 거지. 그래서 보시면 음은 똑같이 정이지만 뜻이 다르지. 얘는 뜻정이고 얘는 정할정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정서적으로 이럴 땐 이 정자를 쓰는 거야 앞에 거. 근데 정리해. 정의를 내려. 이럴 때는 이 뒤에 정자를 쓰는 거지. 그래서 뜻이 다르다. 그래서 이런 동음이어 관계도 있고 반의라는 건 의미가 반대가 된다라는 뜻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반의는 그래서 여기는 말을 하는 거고 여기는 듣는 거지. 그래서 말을 하기 때문에 말씀원자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원이거든요. 말씀원이 말을 하는 거라. 자, 그래서 우리가 언변이 좋아 이런 거 할 때 그 언자는 요것만 쓰는 거야. 언변, 말하는 거. 여기도 보면 또 쭉 얘 안에 더 들어가 보면 말을 할 때는 뭘로 말을 하니? 입으로 하지. 여기 입을 나타내는 글자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요거. 이거 입구잖아. 입구 정도는 알아야지. 입구잖아.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들을 때는 뭐로 들어요? 귀요. 귀로 듣죠. 여기 귀와 관련된 글자가 있을까요? 있죠. 있죠. 어디 있죠? 요거죠. 요거. 여기 귀. 네. 그래서 우리가 목이 아플 때 병원 어디 가죠? 입이. 입이 인후과를 가잖아. 네. 그러면 이때 이가 무슨 이자야? 귀. 귀 아플 때. 코는 코비. 그 다음 인후통. 목. 이 인후잖아. 그래서 우리 국어 시간에도 이거 나와요. 비음 이런 거 나오는 비음. 비음이 코를 통과해서 나는 소리란 말이야. 비음에 이제 니은, 미음, 이음 요게 비음이야. 이런 비음 이거 중3 때 배워. 중3 때 시험범위에 들어가 의문의 책에. 이때 비음이 뭐다? 코를 통과해서 나는 소리. 이런 거지. 좋은 방법이 코를 통과해야 돼. 코가 막히면 비음을 발음하기 어렵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 모르겠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귀자가 여기 쓰였어요. 듣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귀자가 써 있어.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글자가 뭐냐면요. 덕덕자거든요. 그래서 아마 잘 들으면 덕을 이룬다 이런 뜻인가 봐요. 그래서 들을 청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청각 그럴 때 이런 다 청자. 시청각, 뭐 청문회 이런 게 다 청자예요. 자, 이런 단어들 기억하시고 찬란하다 같은 경우는 찬란 글자 너무 어려우니까 얘는 우리가 지금 공부 안 할 거고 찬란에다가 찬란은 명사잖아. 이런 명사에다가 전미사를 붙이면 품사가 달라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형용사. 찬란하다. 품사가 달라질 수 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지우개. 지우다이다 온 거거든요. 지우다는 품사가 뭐겠어? 동사일 거 아니야. 근데 거기다가 접사 개를 붙이면 지우개가 되면 품사가 뭐가 돼? 명사가 되지. 그래서 이 전미사는 품사를 바꿀 수도 있어요. 품사 바꿀 수도 있다. 바꿀 수 있다. 꼭 바꾸는 건 아닌데 바꿀 수도 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문제를 풀어보시는 거죠.
자, 이따가 우리가 용언 공부할 때 또 나올 거지만 동사와 형용사는 모두 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지만 지지난주 가변어와 불변어 중에 뭐야? 동사 형용사. 가변어죠. 가능하다, 변하는 게 가능하다. 가변어란 말이야. 그래서 공부하다, 공부하고, 공부하지, 행복하다, 행복하고, 행복하지, 뭐 이렇게 다 바꿀 수 있잖아. 그래서 얘네들이 바꿀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어. 그런데 근데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해야 할 때도 있어. 그때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동사는 동작성이 있는 거야. 움직임이 있는 거. 그리고 형용사는 일반적으로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 주는 거야. 근데 그게 애매하게 헷갈릴 때가 있어. 그래서 어떻게 구분하느냐? 원래 이제 서술어들은 문장 형태, 우리나라의 문장의 종류가 5가지가 있거든. 뭐뭐 있지? 평서형, 이거 다로 끝나는 거, 뭐뭐입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의문형, 알고 있지? 네. 그 다음에 명령형.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5개야. 평서형, 의문형, 명령형, 감탄형. 감탄문이잖아. 느낌표 빵빵. 자, 그럼 마지막 하나 제일 애들이 모르는데 청유형. 명령형은 나는 안 하고 남만 시키는 거야. 타인이 어떤 행위를 하도록 만드는 거. 하라고 시키는 거. 이게 명령형인데 청유형은 나도 같이 하는 거야. 우리 같이 뭐뭐를 합시다. 뭐뭐 하자. 이런 게 청유형이란 말이야. 그래서 명령형은 알아어라가 붙고요. 알아어라. 청유형은 뭐뭐 하자, 뭐뭐 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붙어. 자, 그런데 동사는 이 5가지를 모두 만들 수 있어요. 모두 다 할 수 있어. 근데 형용사는 평서형과 감탄형과 의문형은 할 수 있지만 명령형과 청유형은 만들 수 없어. 자, 그러면 이제 겁나 중요. 이제 그러면 말이다. 자, 그러면 행복하다. 자, 이 행복하다 청유형과 명령형은 할 수 없대요. 자, 그럼 우리가 행복하세요라는 말을 쓸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쓸 수 있는 건 아닌데 쓰죠. 쓰고 있을 뿐이야. 맞아요. 이거 행복하길 바랍니다. 맞아. 이거 그렇지. 이거 이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행복하세요는 안 되는 거야. 우리가 품사 공부할 때 했던 거야. 행복하게 쓰면 안 되는데 쓰고 있죠. 우리가 쓰고 있다고 해서 맞는 건 아니거든. 그리고 이것도 뭐해? 야, 행복해라. 이것도 안 돼. 야, 너 잘 먹고 잘 살아라는데도 행복해라는 안 돼. 왜? 형용사니까. 건강하세요? 아이고, 안 되죠. 건강하세요. 올해도 건강하세요라고 세배했나요, 혹시? 안 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뭐도 안 돼요? 건강해라? 이것도 안 되는 거야. 건강해라도 안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이렇게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거지. 매우 어렵다. 자, 그래서 또 하나의 구별법이 있어. 그게 뭐냐면 현재 시제 선어말음. 이건 진짜 알아야 돼. 이따가 또 나오는데 현재 시제를 표현해주는 선어말 어미가 있어요. 선어말 어미라고 있어. 어말 어미 앞에 쓰인다. 그래서 선어말 어미야. 친해질 필요가 있지. 선어말 어미가 있는데 걔가 뭐냐면 니은 또는 는이야. 얘를 어미 앞에다 넣어서 자연 쓸 수 있는 건 동사고 못 쓰는 건 형용사야. 자, 우리가 여기다 행복하다에다 해봐. 행복하고 행복하지 행복하니니까 행복하까지가 어간인 거지. 우리가 어간과 어미는 아셔야 돼요. 여기까지 어간인데 어간 다음에 어미 앞에다가 선어말 어미를 넣어봅시다. 자, 행복한다. 돼, 안 돼? 행복한다. 안 되죠. 건강한다. 안 돼. 그래서 형용사에다 이런 걸 쓸 수 없어요. 그래서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는 동사에만 쓸 수 있고 동사에서 OK, 형용사에서 X. 이게 이제 특징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 동사 형용사 구분이 안 될 때 이제 이거를 쓰는 거죠. 요번에 연희중학교 1학년 시험에 김채연 씨가 다니는 연희중학교 1학년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다음 중 위의 글과 품사가 다른 것을 고르세요. 뭐 이런 거였어요. 이 아이의 품사는 뭘까요? 모른다. 기본형이 뭐였을까? 모른다. 상태나 성질일까? 동작일까?
이게 사실은 되게 애매해지는 거 일부러 선생님 모르신 거야. 그냥 기본적으로 동작인지 뭐 우리가 뛰다, 던지다 이런 것은 우리가 헷갈리냐? 근데 어떻게 이거는 진짜 고등학교쯤에서 나와야 될 단어를 중1 시험에 낸 거야. 모른다. 근데 모른다의 기본이 모르다. 모르는 건 지금 상태 아니야? 이거 모르는 상태겠지. 형용사 같잖아. 근데 우리가 뭐라 그랬어? 니은이나 는을 쓸 수 있으면 동사. 내가 이걸 시험 때 분명히 가르쳤거든. 애들은 나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모르다는 상태지. 근데 이걸 낸 건 좀 너무 고난도다. 그래서 연희중학교 1학년 선생님 진짜 문제 어렵게 내더라고요. 그랬는데 이 모른다를 냈어. 근데 이게 모르다라고 하면 상태 같아. 근데 니은 있잖아. 그럼 얘는 동사인 거지. 그랬던 거야. 자, 그럼 젊다는 품사가 뭘까? 젊다. 형용사. 는을 넣어보시죠. 접는다가 됩니까? 접는다? 안 되잖아. 근데 무슨 형용사 동사지? 그러니까 형용사네. 아니지. 쓸 수 없는 그치. 이거 잘못 말했어요. 형용사 맞아. 잘못 말했어요. 형용사. 자, 늙다는 동사. 그렇지. 늙는다가 되잖아. 네. 근데 우리 젊다 늙다 그러면 둘이 대응하는 단어 같아서 품사 같을 것 같잖아. 달라. 그래서 이 니은과 는을 넣을 수 있냐 없냐로 동사와 형용사 구분하는 건 굉장히 좋은 거지. 자, 그래서 공부했고, 자, 그 다음 나와 있는 건 이제 감자입니다. 여기도 이제 마음으로 느끼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 이게 뭐야? 마음 심자가 들어가 있어요. 마음. 자, 동자, 움직이려면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힘력자 들어가 있어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역시 그 성질은 마음과 관련이 있지. 마음이 곱다, 성질이 좀뭐 온순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성질은 역시 마음심자가 쓰였어요. 자, 이거 좀 어려운 한자지만 가벼울 경자. 그래서 수레가 가볍다, 수레가 물줄기처럼 가볍다는 거야. 이거 보면 물줄기 같지 않나요? 이렇게 물줄기 이렇게 그래서 물줄기처럼 되어 있대요. 자, 이 단어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외워오실 거 12개인가 그래요. 하나, 둘, 셋. 요거 4글자 전부 외우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얘네들만 외우시면 됩니다. 요거는 아이들은 위청도 넘어해서 요거 2개. 자, 그리고 여기 없고, 그 다음에 여기 4개. 그럼 10개예요. 이거 빛날 이건 아닌 거죠? 찰난 그건 아니에요. 여기 동그라미 친 것만. 네. 10개를 외우시는데, 쓰는 건 안 나오고, 읽을 줄만 알면 돼요. 읽는데 음만 읽으시면 안 되고, 뜻도 알아야 돼요. 네. 말할화, 정할정,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문법을 하도록 하겠어요.